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파월 의장의 빅스텝 예고에 시장이 냉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현금 보유가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투자자들은 쉬면 안 되죠. 맞습니다. 예, 미리미리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알아봐야 하고 눈여겨봐야 하는 산업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인지 오늘은 유창희 경제평론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주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좀 미용 의료기기, 또 미용 임플란트 의료기.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야입니다.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사용자로서. 네. 이제 뭐 의료기기 방금 말씀하셨는데 뭐 임플란트 먼저 얘기할까? 임플란트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나이가 들면서 임플란트 저희도 언젠가는 임플란트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 분야인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일단 업계 1위죠. 그렇죠. 이 얘기 먼저 해볼까요? 뭐 오스테 임플란트가 매출로 보나 뭐 영업이익으로 보나 업계 1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뭐 자료만 보신다라면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역대 최초로 수출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기도 했고요. 네. 근데 2위 기업이 덴티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덴티움. 덴티움은 매출 3,300억이거든요. 거의 한 3배 정도 네. 되는 회사죠. 네. 근데 최근에 오스테 임플란트가 계속 한 작년 올해 좀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좀 횡령. 있었죠. 네. 그 상장사 그 기업 중에서는 역대 최고의 횡령 사건이 그렇죠. 발생을 했었고 네. 그때 거의 2천억 내외의 횡령 금액이었는데 이게 오스테 임플란트 자본금의 90%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회수가 안 됐으면 뭐 상장 폐지 가능성도 가능성도 그렇겠죠. 얘기가 좀 나왔었고 예, 예. 또 작년 7월 달에는 그 최규혁 회장님 네. 약간 그 해명은 하긴 했는데 좀 생명보험 그 600억 네. 생명보험 그 가입을 해가지고 네네. 월 4억 5천만 원인가요? 예. 이렇게 생명보험을 그 회사에서 납입했었던 회사도 부분들이 맞아요. 이 논란이 되면서 네. 또 도덕적 해이 뭐 이런 이슈들을 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적은 뭐 자료화면처럼 그 2021년에 8,200억 매출이었는데 1조 원 매출 보여주면서 한 20% 이상 껑충 실적이 뛰었네요. 껑충 뛰었죠. 역대 최고치 실적이고 영업이익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뭐 첫 번째로 이제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임플란트 수요가 많았던 네. 것이고 그렇죠. 또 중국입니다. 중국이 임플란트 시장이 급성장을 하면서 수출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오스테 임플란트가 중국 그 전체 시장에서 33%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이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출을 안정적으로 늘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네. 또 이제 내부적인 평가는 뭐냐면 그 임플란트 하면 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다 그게 그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회사 제품별로 시술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도 달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의 오스테 임플란트 제품을 좀 많이 사용하던 치과에서 네.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제품을 다 바꾸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뭐 다른 치료 시스템도 바꿔야 되나 그렇죠. 보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렇군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네네. 회사의 어떤 뭐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좀 다른 회사 걸로 선택할 텐데 네. 이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오스테 임플란트가 시장 점유율이 높고 인지도 높다 보니까 소비자도 굳이 다른 걸 바꿀 만한 요인이 별로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 견고하게 시장 점유율을 좀 유지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매출을 성장을 보여주게 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시장 이야기 해보고 싶은데 중국에서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업 전망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요? 일단은 뭐 그 팬데믹 그러니까 2020년이죠. 네. 20년부터 팬데믹이 발생을 하면서 그 의료 시장은 상당히 좀 위축세를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임상 시험 자체를 못 하다 보니까 네. 그것이 계획보다 좀 상당히 딜레이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네. 또 다들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야외 활동 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병 또 그
그 질병 관리를 좀 더 하다 보니까 네. 병 같은 걸 덜 걸리다 보니까 그렇죠. 의료 시장이 많이 위축됐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 자료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플란트라든지 방사선 촬영기기 같은 경우는 수출이 계속 늘어났어요. 오. 특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2020년대까지는 정체 현상을 띄었다가 네. 2021년, 22년 보면은 거의 한 20% 이상, 15에서 20% 정도의 성장률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네. 네. 그만큼 이 시장은 계속 그 성장세를 보여줬었고 예. 특히 그 중에서 하나가 중국이라는 것이죠. 중국이 고성장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물량 기반 조달 정책으로 좀 정책을 좀 변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제품의 가격 인하를 통해서 이제 그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려고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오히려 더 약이 됐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그 독일 기업들, 그러니까 유럽의 그 스트라우만이라든지 덴츠 스플라이 이 기업들은 네. 제품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비싼데 가격 인하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그 오스테 임플란트라든지 덴티움은 약간 중저가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가격 인하를 하게 됐을 때 아무래도 접근성이라든지 여기에 대응하기가 좀 편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스테 임플란트가 33%, 덴티움이 25%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개 기업이 중국에서의 그 58%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가격 인하 자체가 수요를 늘렸고 그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매출 증가의 요소가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업 확장을 또 시도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린다라면 네. 우리가 이제 체인 같은 체인? 네, 뭐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뭐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스테 임플란트가 단순하게 그 치과 관련된 네. 제품을 공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네. 병원의 인테리어라든지 아.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그 예전부터 사업을 좀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2016년부터 치과 토털 프로바이더의 기치를 내걸고 네. 국내 최초로 그 치과 치료에 특화된 인테리어 사업을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오. 그래서 반응도 나쁘지 않았고 지금 누적 그 치과가 850호를 돌파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 아예 그냥 이번 참에 네. 사업을 좀 다각화하면서 인테리어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KCC 글라스와 같이 협업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00호 돌파를 좀 가속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해외 진출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를 기점으로 해서 해외 진출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토탈 덴털 그 기업으로 좀 변신을 좀 추구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좋은 기업에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이 몰리고 주가 보니까 뭐 굉장히 뭐 작년 올해 사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8만 원, 올해 많이 예, 올랐죠. 10만 원, 13만 네. 원 뭐 이렇게 가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자진상폐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배경을 보니까 이제 KCGI 등 이제 사모펀드 연합이 이제 네. 이걸 상당 거의 90% 정도 네. 인수를 해서 자진상장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투자할 곳이 없어지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반사이익은 이게 상장업체 기준으로 해서 반사이익은 업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떻습니까? 뭐 아직 뭐 상장 폐지가 확정된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좀 내부 통제가 좀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네. 좀 논란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주 환원 정책을 많이 피고 있는 간성부품들 KCGI가 지분을 좀 확보를 하면서 네. 관련해서 좀 그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많이 피게끔 네. 요구를 많이 했어요. 네. 강성부 펀드가 분석한 걸로는 오스테 임플란트가 전 세계에서 4위 기업인데 네네. 상위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PER이 상위 평균 기업이 25배 정도 받는데 오스테 임플란트는 14배밖에 받지 않았고 그 아비티지 프레지 같은 그 관련해서도 죄송합니다. EVA 에비타 관련해서도 다른 상위 기업 대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점유율을 좀 그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저평가됐다 이거죠. 네,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 더 오를 수 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내부 통제라든지 좀 도덕적 해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하게 요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스타
임플란트의 약간 백기사 역할을 그러니까요. 하게 된 것이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하고 예. MBK 파트너스가 공개 공개 매수. 그 매수를 선언했고 네. 19만 원에 공개 매수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1월 말에 16만 원 하던 주가가 19만 원을 공개 매수 선언했는데 한 달 사이에 거의 952만 주가 공개 매수 성공을 했고요. 네. 지분으로 하면은 한 88% 정도, 오. 88.7% 정도까지 우호 지분을 확보해가지고 네. 90%를 확보를 못하긴 했는데 네네. 뭐 조금 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자진 상폐를 하거나 90%가 넘으면 자진 상폐하는 조건이 되잖아요. 조건이 되죠. 예, 예. 그게 아니면 아예 그냥 그 오스테 임플란트를 자회사로 만들어 편입을 시켜가지고 네. 상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 자진 상폐를 좀 계획을 좀 하고 있고 뭐 회사는 그 오스테 임플란트의 경영 진단을 해서 뭐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또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조금은 미국 시장 공략이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다변화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그 내부적인 것을 조금 더 살펴본다라면 네. 이 두 개 업체 사모펀드가 최근에 구강 스캐너 기업인 메디트를 인수를 했었어요. 메디트.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오스테 임플란트의 임플란트 그 이 제품하고 구강 스캐너의 제품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포석에 깔아놓고 예. 진행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어찌됐든 가장 큰 수혜자는 뭐 KCGI가 될 수 있죠. 네네. 뭐 한 1년 정도 투자를 해서 한 500억 이상 차익을 얻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 점유율 2위인 덴티움입니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라는 게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예. 결국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주가가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미인주를 찾기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오스테 임플란트가 이제 거래가 쉽지 않다라면은 아무래도 다음 회사에 대해서의 어떤 값어치가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게 덴티움이고 덴티움.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뭐 덴티움의 주가도 최근에 보면은 오스테 임플란트처럼 상당히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폐되면 덴티움이 이제 대장주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아무래도 되면 시가총액 그 업계에서는 임플란트 관련해서는 뭐 선도 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거죠. 자, 이 밖에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인수 합병이 올해는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가요? 이번에 이제 뭐 오스테 임플란트 이슈도 좀 있었고 꼭 관계된 회사는 아니지만 뭐 SM 이슈도 좀 있고 그러니까 뭐 요즘에 좀 환원 정책으로 해가지고 공개 매수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의료기기 시장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의료 시장은 약간 제약 바이오주 쪽에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네네. 뭐 한번 신약을 개발을 하게 된다라면 엄청난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는 아무래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네. 기업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예. 이번에 오스테 임플란트처럼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오는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확정된 건 아닌데 네. 아무래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M&A라든지 혹은 지분 어떤 투자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투자가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조금 기대감을 좀 높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M&A의 교과서라고 하시는 인수 후 디벨로프 그쵸. 개발하는 네. 그런 전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번에 미용기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헬스케어 중에 또 한 축인데 혹시 송혜면 아나운서는 피부 관리 관심 있으세요? 정기적으로 시술을 받는다든가? 오, 아니요. 네, 안 하시면 되는데 저는 계시죠? 저는 좀 뭐 관리 차원에서 남성들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슈링크 뭐 이런 것들 해보고 네. 하는데 이 피부 미용기기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만들고 주요 네. 수출 품목인데 역대 최대 수출액을 작년에 기록했다고요. 네, 뭐 지난해 레이저 고주파 치료기기 등을 해가지고 미용기기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인 3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장시간 마스크 사용이
되면서 네. 피부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진 부분들이 좀 있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리오프닝이라는 것이죠. 음. 리오프닝 효과 때문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리오프닝 하다 보니까 네. 좀 그동안에 좀 관심이 덜했던 마스크 부분들을 벗고 이제 얼굴 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얘기하면. 수요가 좀 늘어났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품목별로 보면은 뭐 레이저 고주파 치료기기 등 병원용 의료기기 수출액이 지난해 2억 6,400만 달러였고 1년 전 대비해서 50% 가까운 증가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마스크 전동 피부 마사기 같은 가정용 기기도 한 5.3% 늘어나 8,900만 달러의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미용 의료기기 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료화면 보시다시피 수술을 받는 시장이 있고 비수술 시장이 좀 있는데 비수술 시장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또 뭐 환경적인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관련돼서 어떤 케어를 받고 있고 또 아시아 그 신흥국 쪽에서의 어떤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기기의 시장 전망이 2018년도 대비해서 연평균 한 12% 이상 오. 성장할 것으로 지금 평가가 받고 있고 계속해서 그게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미용기기 역시 중국 시장의 어떤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떤가요? 중국이 결국에는 뭐 인구가 깡패라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의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2025년 기준으로 4,108억 위안 정도를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쪽보다는 시술, 간단하게 시술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좀 급성장할 것으로 좀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미용 의료 시장 관련해서 중국의 그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 예전에 보면은 강남 그 성형외과 같은 거 보면은 중국 그 성형 관광. 네. 성형 관광 많이 왔듯이. 미용 관광 그런 거죠. 근데 앞으로 지금 기대하는 거는 수술보다는 비수술 쪽에 대한 어떤 관광도 많아질 수 있다. 어차피 여행 온 김에 한번 그냥 받고 가는 것이죠. 그렇죠. 뭐 보톡스라든지 필러 같은 거는 네.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PCR 검사 규제가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양 국가가. 네. 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2, 3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유입이 됐었는데 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좀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예. 보시면은 지금 그동안 그 중국 성형외과 피부과 내한 외국인 환자를 보시면 2019년까지 급성장을 하다가 2020년도에 보면 뚝 떨어졌죠. 네. 아예 뭐 관광을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럼 이게 과거 2019년, 18년 정도만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뭐 90% 이상의 시장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440만 원, 네. 피부과는 한 105만 원 정도 썼다고 합니다. 과거에. 네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이 아마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네. 상당히 그 수요가 커질 것이고 우리나라 관련된 업체들이 여기에 대해서의 관심도가 계속 커지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와서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 제가 생각에 제일 인기 있는 시술 순으로 하는 업체들을 꼽으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뭐 인모드, 뭐 슈링크. 네. 잘하시네요. 해봤어요.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보시면은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7개 기업의 주요 실적 추이를 좀 보신다라면 예. 2018년까지는 정체 현상을 띠다가 급격히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순이익 부분들 보신다라면 네. 그만큼 제품이 다양화되고 있고 수요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저는 뭐 보톡스 관련해서는 어쨌든 최근에 뭐 메디톡스가 메디톡스. 그 법정 소송에서 승리를 하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좀 선두 업체를 선호한다라면 메디톡스가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보톡스만큼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게 그 필러 시장이라고 합니다. 필러. 이렇게 예. 주사기로 이렇게 놓는 거. 네, 예, 그래서 예. 보톡스하고 필러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 필러 관련해서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고 바이오 플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가 필러 관련해서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조금 선두 기술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제품을 그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프팅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리프팅은 이제
전 잘 모르지만 필러하고 보톡스하고 또 다르게 약간 탄력성을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게 피부 레이저 그렇죠. 레이저 당겨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쫙 당겨주는 네, 그래서 그 목적이 좀 다르죠. 이 시장이 엄청 크고 제품들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클래시스라든지 뭐 이런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이 어떻게 보면 선두 업체이고요. 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원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원텍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도 보면은 미국이라든지 남미 쪽에 대한 수출이 급성장을 했었고 네. 또 중국 관련해서도 좀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만약에 리프팅을 보신다라면 뭐 원텍이라든지 뭐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다 적어놓겠습니다. 열심히 적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의료 미용기기 산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유창희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